초급 간부 처우 개선 예산안 이 부분은 지난 2월 6일 날 경제수석께서 나온 증인신문에서 사실 다 확인된 내용인데 어떤 내용이냐면 정부에서 아예 예산안, 그러니까 야당이 감액했다고 하는 주장하는 예산안 자체를 편성 조치하지 않고 국회에 제출했다라고 확인된 부분인데요. 확인차 다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확인차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그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년 예산안에 초급 간부 처우 개선 예산안 중에 단기복무 장려수당 부사관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전년 대비 131억 원 감액돼서 편성 제출됐고 간부훈련 급식비 총액이 전년 대비 9억 원 감액돼서 편성돼서 국회로 제출됐는데 알고 계신가요? 네, 그 예산 편성될 때 네네. 뒤늦게 돼서 그게 좀 빠졌는데 그래서 국방위 예산 소위 과정에서 그러니까 여야가 공히 그것을 반영해 주기로 했는데 이제 그런 어쨌든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국회가 예산을 삭감한 것이 아니라 정부가 제출할 때부터 편성 제출안에 빠져 있었다는 거죠. 오히려 감액돼서 예, 나갔다. 편성 빠져 있던 것을 정액을 여야가 협의 중에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피청구인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하면서 담화문에서 야당이 군 초급 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부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었다.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재정을 농락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비상계엄을 선포하셨는데요. 정부가 스스로 이렇게 뭐 뒤늦게 아셨다고 하지만 초급 간부 처우 개선 예산 항목을 동결하거나 오히려 일부 항목을 감액해서 사실은 총액은 전년도 대비 141억이 감액돼서 국회에 제출됐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런 피청구인 이런 담화문에 비춰보면 누군가 보고를 했을 것 같은데 증인이 피청구인한테 야당이 이런 초급 간부 처우 개선 예산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삭감하고 있다 이런 보고를 하신 건가요? 아니요, 국회 예산 심의 과정을 잘 아시는 분은 네. 제가 말씀드린 거 이해를 할 텐데 네네. 통상 그 정부에서 제출안 중에서 아니, 이 어떤 말씀이신지 조정을 해서 네. 그러니까 예, 서로 조정해서 예산안 중에 깎는 부분이 있고 증액하는 부분이 있다는 취지시잖아요. 그 여야가 그거는 네. 거의 합의를 해서 그러니까 제가 국방위를 여쭤보고 하고 싶은 있었습니다. 거는 그래서 예. 그걸 기다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한 것은 네. 사실상 그 깎았던 효과가 그대로 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정부에서 예산안을 편성하지 않고 감액해서 제출한 건 인정하는데 국회에서 증액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야당의 좀 예산 폭거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취지신가요? 근데 사실은 정액에 국방위에서는 합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증인이 이렇게 보고를 하신 건가요? 처음에 정부에서 예산안 편성할 때부터 뒤늦게 놓쳤다. 그래서 예산이 감액돼서 편성이 돼서 국회에 제출됐다.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으신 건가요?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뭐 대통령한테? 국방부에서 할 일이고 저는 네. 그 예산까지 안보실장이 일일이 참견하지 증인이 않습니다. 보고하신 건 아니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증인도 국회가 헌법 57조에 따라서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증액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 감액할 수 있는 권한만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이제 감액을 하더라도 그 감액된 아니, 분야에서 헌법상 권한에 나중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결위에서 조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감액 권한이 있고 정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국회가 임의로 증액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건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친중 정치인 그러니까 중국 회사의 투자 이런 부분이 주신문 사항에 나와가지고 사실 여쭤보는 건데요. 이게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이런 내용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 자체가 외교나 안보에 좀 적절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증인도 몇 가지 부분에서 답변을 피하셨던 것 같은데요. 저희가 어쨌든 2008년도에 이명박 정부 시기에 대한민국과 중국 사이의 관계를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이렇게 격상이 좀 됐잖아요. 그리고 이런 한중 관계 협력이 심화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도 2015년 9월 달에 역대 대통령 중에 처음으로 중국 베이징 천안문에서 열리는 항일 전쟁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70주년 기념 열병식에 참석하기도 했었죠. 기억하시죠? 네, 네. 기억합니다. 피청구인도 2024년 11월 5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긴밀히 협력하고 있는 국가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로부터 며칠 뒤에 브라질 그 G20 정상회의가 브라질에서 열렸는데요. 그때 현지 언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한국에 있어 미국과 중국 양국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는 아니다. 미중 관계가 국제사회 평화와 변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하며 그 과정에서 한국은 미중 양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국제사회에서 협력과 경쟁은 병존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알고 있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미중 간의 이런 전략적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이지만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한미 동맹을 외교의 그 중요한 기본축으로 하더라도 중국과 어떤 전략적인 협력 관계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예, 뭐 대통령께서는 늘 그런 기조로 국정을 외교 정책을 운영하셨습니다. 단지 변호인이 질문한 것은 하이브리드전 위협을 경각심을 가져는 측면에서 질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중국이 친중 정치인에게 정치 자금을 제공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도 지적을 하셨길래 관련해서 하나를 여쭤보면 정치자금법에 이제 외국인이나 국내 범인단체가 정치자금 기부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것도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네, 중국이 대한민국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해서 수사가 이루어지거나 한 사실도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뭐 그 부분에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알고 있지 못하신 거죠, 안보실장으로서. 네. 네. 그 간첩죄 관련해서 좀 몇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피청구인이 이제 비상계엄 선포 후에 12월 12일 담화문에서 현행 법률로는 외국인의 간첩 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길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서 형법에 간첩죄 조항을 수정하려 했지만 거대 야당이 완강히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폐악, 야당을 반국가 세력 이렇게 지칭한 사실은 알고 계신가요? 네, 담화문 내용은 네, 알고 있습니다. 계시죠? 근데 형법 제98조의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 그리고 외국인 단체 등을 확대하는 개정 법률안을 여당뿐 아니라 야당 의원들도 발의한 사실 알고 계신가요? 네, 최초에 그렇게 발의한 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좀 발의를 하셨는데요. 간첩죄 개정이 일단은 없더라도 현행 군사기밀보호법에서 군사기밀 탐지 수집 한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누설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리고 외국 또는 외국인을 위해서 이런 죄를 저지른 사람한테는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건 아시죠? 네. 네. 산업기밀을 외국에 유출한 경우에도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처벌이 가능한 것도 아시죠? 네. 다만 이제 간첩죄가 형량이 좀 낮다. 그리고 이런 부분 때문에 2024년 11월 13일 법사위 소위원회에서 여야가 간첩죄 관련 형법 개정안 15건을 각 발의했는데 그 발의된 법안들에 대해서 간첩죄 적용 범위를 외국으로 확대하는 거에는 이견이 없지만 국가기밀이나 군사기밀 개념 등 세부 내용이 좀 조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15개 법안을 하나의 법안으로 통합해서 대안으로 이렇게 만들자고 합의됐던 것도 혹시 아시나요? 뭐 법사위에서 그런 논의가 있었던 걸로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공청회를 열어서 이렇게 이제 좀 15개 법안을 합쳐 나가자 이렇게 논의가 11월에 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비상계엄으로 좀 후속 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것도 혹시 아시나요? 뭐 그 관계까지는 모르고 있는데 어쨌든 네. 이러한 것들이 빨리 법적인 제도가 보완됐으면 알겠습니다.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어쨌든 빨리 하자는 말씀엔 동의를 다들 하실 것 같은데 11월까지 법사위에서 여야 간에 합의가 돼서 이렇게 간첩죄를 공청회를 통해서 하나의 법안으로 합쳐서 개정하자라고 하는 부분이 합의가 된 상황이었는데 이런 국회 논의 경과를 봤을 때 형법상의 간첩죄 외국인의 간첩 행위를 포함시키는 개정을 거대 야당이 완강히 가로막고 있다. 이게 야당의 폭거다. 이렇게 보는 건 좀 사실이 아니라고 볼 수 있죠. 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니 평가하지 말씀드렸던 않겠습니다. 법사위 논의 과정에 대해서는 들어서 알고 계시다고 하니까 여쭤본 겁니다. 그러면 증인이 이런 국회 논의 경과를 피청구인한테 보고한 사실이 있으신가요? 간첩죄 조항에 대해서 여야가 좀 합의가 돼 있는 상태다. 그래서 공청회를 열려고 한다. 구체적으로 보고드린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피청구인은 누구한테 이런 정보를 받아서 야당이 간첩죄 조항 개정을 반대하는 반국가 행위하고 있다. 이렇게 인식을 한 상태에서 담화를 하시고 비상계엄 선포도 하셨을까요? 누가 이런 내용을 보고하시나요? 그건 뭐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평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아니요. 그런 게 아니고 누가 이런 내용을 여야 간에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하시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대통령실에 대해서. 일반 보도도 좀 많이 됐고 네. 만일 그 법에 관련되기 때문에 했으면 법률 담당하는 민정수석이나 법률비서관 또는 간첩죄에 해당되니까 국정원 이런 쪽에서 보고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업무 소관상. 알겠습니다.
네,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계엄 해제되고 난 뒤에 인성환 2차장 연락 받고 그 결심 지원실에 있는 대통령 모시러 가셨다 그랬잖아요. 네. 예. 그때 인성환 2차장도 그런 생각을 한 것 같고 증인도 여기 오래 머무는 거는 오해의 소지도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로 말씀하셨어요. 어떤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까? 그 시점에 대통령이 거기 있는 거에. 대통령께서 국회에서 한 공안시 1분인가 2분인가 했는데 네, 네. 전화했을 시기가 한 공안시 31분이니까 네. 30분이 지났기 때문에 좀 빨리 오셔서 해야지 혹시 시간이 길어지면 그 대통령 뜻과 다른 이런 알겠습니다. 논란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네. 네. 아까 거기서 대통령이 보고 있던 법령집 같은 게 뭐 개헌법이든 국회법이든 대통령이 법령집 보러 그 지휘통제실까지 내려가지는 않았겠죠. 이런 법령집은 대통령 집무실에도 당연히 있을 거 아닙니까? 뭐 그런 개인적인 제가 그 평가는 하지 않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증인 뭐 국방부 장관일 때는 물론이고 안보실장으로 자리 옮기고 나서도 국무회의 자주 참석하셨죠. 네, 국방부 장관 때는 뭐 다 참석했고 그다음에 안보실장은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주관하신 주재할 때. 회의만 배석했습니다. 대통령이 주재할 때 국무회의 오프닝 멘트, 클로징 멘트 대통령 직접 하시죠. 그렇습니다. 예, 보통 오프닝 멘트는 뭐 공개형으로 한다 그러고 클로징 멘트는 비공개형으로 한다 그러는데 작년 4월 총선 끝나고 그때 국무회의 뭐 클로징 멘트나 이런 기회에 대통령이 이 총선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멘트 들은 게 기억이 나십니까? 저는 뭐 기억이 안 나고 그다음에 국무회의 때는 대통령께서는 뭐 정치 국무회의 상황에 자리가 대해서는 아니더라도, 예, 별도 그런 자리가 아니더라도 총선 결과에 대해서 대통령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뭐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뭐 어떤 말씀하시는 구체적인 기억이 없습니다. 그때 언론에서는 대부분 여당이 참패한 가장 큰 원인이 대통령 책임으로 돌리고 있었거든요. 그건 기억나시죠? 그런 보도가 일부 있지만 또 다른 보도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가 5층 그 대접견실에서 열린 적이 있습니까? 거기에서 열린 적은 없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없는 것 같죠. 그리고 아까 저 피청구인 신문 중에 초급 간부들 군 이탈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뭐 이런 얘기에 관련하셨는데 이게 공교롭게도 오늘 아침에도 제가 본 기사 중에 최근 계엄 사태 이후에 초급 간부들 부사관들이 수십 명 전역 신청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 기사에 보면 주로 이번 계엄에 동원됐던 그 군인들이 속해 있는 사령부 소속 부사관들이라고 합니다. 이 초급 간부들이 떠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처우 개선도 처우 개선이지만 이 사람들 이 나라와 국민을 지킨다는 자긍심, 사기 이런 부분도 굉장히 큰 요인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동의하십니까? 네, 사기 뭐 자긍심 당연히 되고 네. 단지 그런데 계엄과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가 파악한 바 없습니다. 이 심판정에서 국민들과 함께 본 상관들 중에는 군통수권자를 포함해서 두 부류의 상관들이 있었어요. 한 부류는 자기도 상부에서 받아서 지시를 전달했지만 이 부하들이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아서 진실을 밝히려는 분이 있었고 또 다른 분들은 자기가 지금 받게 될 형사재판 때문에 발언을 못하겠다고 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상관으로 있으면 그 밑에 있는 뭐 초급 간부든 어느 군인이든 자긍심을 가지고 군인으로 복무할 수 있겠습니까? 객관적인 사실이 아닌 개인이 주관적인 평가나 소회를 묻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